월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입니다. 오늘도 주영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택을 끝내셨는지요?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두 개의 코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 대표와의 직격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갑제 대표님 주영진의 뉴스 직격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아, 벌써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항상 사전 투표합니다. 항상 사전 투표하십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뭐 사전 투표에서 이번에도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좀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투표 덕분에 투표율이 한 10%포인트 평균적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예. 2014년 이후에. 예.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적어도 투표자가 내일까지 포함하면 3천만 명 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 별일 다 일어나는데 예. 그거는 부실 관리죠.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실을 부정으로 이렇게 막 과장하는데 우리 언론이 좀 거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2021년에 소쿠리 투표 있었잖아요. 그것도 워낙 많이 몰리니까 투표용지를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소쿠리에 담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면 안 되죠. 예. 그때는 아마 선관위의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장에 몰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전투표 얘기하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고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본투표하는 날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투표 날은 그런데 사전투표는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유권자의 판단에 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세계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리고 학력도 세계에서 1등이니까 그분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걱정 너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뭐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번 대선의 의미, 의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계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고 이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계엄의 불법성 그리고 계엄의 한 이유로 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의 결단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이미 나왔지만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은 나왔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나름대로 우리 유권자들의 계엄에 대한 판단이 반영되는 직접 하는 거죠. 선거가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근데 조금 전에 계엄의 그 선포 이유 중에 하나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도 이번 투표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바로 그 속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경계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다. 이렇게 그게 이미 여론 구조로서 나타나 있고 지지율에서도 반영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궁금한 거는 1위가 누구인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접니다. 저 기준으로. 그다음에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
넘기느냐 마느냐가 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1위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대표님 또 생각이시고 유권자분들대로 생각하실 테니까 그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략 득표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표로 따지면 몇 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는 예. 여러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신뢰를 가지는 여론조사가 몇 군데 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SBS에서 예. 공표 금지 직전에 맡겼던 입소스란 여론조사 아마 방송 3사 그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예. 그쪽 조사에 보면은 마지막 표차가 48대 34였습니다. 예, 14%포인트였군요. 그걸 예. 표로 환산하면은 예. 대충 짐작입니다. 한 460만 표 차이쯤 돼요. 표차로 하면. 예.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지난 대선과 같다면은 예. 지난 대선은 77%였거든요. 그때 3,30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약 460만 표 차로 나오더라고. 계산을 아주 열심히 해보셨군요. 예.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한데. 예. 그런데 막판에 가면은 조금 좁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걸 감안하면 400만 표 차이 내외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대세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구조 변경이 없더라고요. 예, 구조 변경이 구조 없다. 변경이 있으려면 단일화가 되었어야 돼요. 예.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왜 관심이 가시는 건가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추이는 아주 달라요. 다른 제3 후보와 제3 후보는 마지막에 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가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8% 하다가 그렇죠, 요새 많이 나오는 건 11% 되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예, 그것은 토론 1차 토론, 2차 토론을 잘했다는 게 예.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 10%대를 유지한다면 이건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20대, 30대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예. 상당히 단단해요. 예. 20대 지지율에서는 뭐 1위로도 나옵니다. 새 후보 중에서 1위. 예.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마음을 잡은 제3지대의 정치인이 확실한 어떤 기반을 다진 거. 앞으로 미래 또 앞으로 뭐 나이가 40살 아닙니까? 네. 앞으로 30년, 40년 정치할 사람이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오늘도 단일화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지금 대선을 완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내일 새벽 5시 50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 이 이야기를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는 걸까요? 민주당에서 하는 이유와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유는 다를 텐데 예.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거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단일화 이야기로 네. 지난 한 2주 동안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수십 번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점에서 단일화가 불가능했어요. 우선 양쪽 진영은 이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사람이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나중에 태도를 바꿨습니다만 예. 이준석 후보는 2020년 4월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을 때 가장 용감하게 그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어요.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준석 후보는 그때의 용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예. 단일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예. 400m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300m 좀 지나다가 2등, 3등이 야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 밀어주기로 하고 기권하면은 실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든가요.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그런 단일화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대표님께서 인용하신 SBS와 그 입소스 여론조사, 어쨌든 여론조사는 이전 거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지난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마지막으로 저희가 SBS 8시 뉴스에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게 5월 28일 8시 뉴스에 나간 건데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34, 이준석 후보가 10 이렇게 나왔네요. 예. 자, 이 여론조사는 청취자 여러분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유권자 1,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8.1%,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SBS 홈페이지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쭉 지켜보셨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논평가의 입장에서도 보셨는데 유력 정당의 후보들 뭐 3차에 걸친 텔레비전 토론도 있었고 선거운동 쭉 보셨는데 뭐 한 명 한 명 한번 그 선거운동의 구호와 선거운동 어땠는지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 뭐 구호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앞서갔으니까 결정적 실수를 안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구호는 진짜 대한민국이죠. 예,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그런데 대한민국 앞에 그런 수식어는 안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짜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가짜 대한민국 없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제일 큰 거짓말이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작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윤석열 씨의 주장은 그 모순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구 여당 후보가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편의상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구호가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민이 거짓을 이기면은 김문수 후보가 불리해지죠. 오히려 그 구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구호를 내세웠다. 아마도 뭐 3자를 비판하고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 제3차 그 부적절한 방송 용어를 사용한 점을 빼면은 그리고 3차 텔레비전 토론은 기본 구도가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로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하니까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칼자루를 잡은 것처럼 이 디테일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하느냐,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하느냐의 공방전,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뭐 호텔 경제학 이건 뭐 유머 차원에서 한 이야기고. 이준석 후보의 구호가 아마 압도적 새로움이었죠. 압도적 새로운 대통령. 원래는 옛날에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자,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구호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대한민국 그리고 계엄령, 내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그것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고 가짜 대한민국 아니냐. 그런 대한민국 말고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그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 구호 자체가 조갑재 대표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 구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신성불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그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남쪽 대통령 문재인
인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남쪽 대통령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예. 남쪽 대통령 있고 북쪽 대통령 있습니까? 예. 그 북한에 가면은 북측 사람들이 늘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이런 표현 말고 남측 북측 해달라고. 남측 북측 예. 그거는 대통령의 입에서 남측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아니 갖고 계신 거군요.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책무 중에서 국가의 계속성 수호란 대목이 있어요. 예. 그것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통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네. 남쪽 대통령이라 하면은 남쪽이란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서 당당히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은 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게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연설은 대통령 된 이후에는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헌법에 진보 보수 없잖아요. 국민을 그렇게 가르지 않거든요. 개인과 국민이 있을 뿐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오로지 이 헌법이 대통령의 유일한 눈이 돼야 한다. 그렇죠. 예. 대통령의 사진이라 사진. 예. 나의 사진은 헌법이다 이래야 되죠. 예.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저희가 흔히 선서할 때 그 선서를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저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선서 조항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죠.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거를 그 공직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런데 애국심의 근거는 예. 헌법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무시했잖아요. 예. 지금 그 벌을 받고 그게 내일 선거로 이제 확정적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갑재 대표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예. 이분이 결정적 실수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지적이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2달 만에 국방부로 옮기는 그 예. 결정. 그리고 아주 대전략으로 영악한 전략으로 자신을 대통령 당선시켜 주었다고 봐도 되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건 자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 기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근거 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그게 의료 대란으로 갔잖아요. 그게 결국 작년 총선을 망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까지 갔는데 저는 3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잘못이 누적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망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적 또는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는 망상적 생각으로 일종의 발작적 계엄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건 아무 주도 면밀한 연습이나 계획도 없었잖아요. 이 본질은 친일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친일 쿠데타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무능하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세계 역사상 친일 쿠데타 해가지고 실패한 첫 사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대통령 취임 지난 대선 때는 조갑재 대표님의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어요? 한번 나오셨으니까 다들 또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물론 지난 대선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을 많이 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된 후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나빠진 거고 그것은 저는 3가지 기준입니다. 뭐 보수 하는데 보수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째 사실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보수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법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법을 존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과학.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사고시입니다. 예.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씨는 보수가 아니죠. 보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다 무너뜨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일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당선된다면은 제1 공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예.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은 그 3년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은 아까 바뀐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뀐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바뀌었죠. 예, 예. 바뀌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다. 예.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좀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능하고 낙천하고. 예. 그리고 이게 멘탈이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건 뭐 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번 세 차례의 토론 과정에서 예. 그분의 어떤 약점도 또한 드러났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세부적인 계획 없이 정책을 이렇게 내놓는 특히 그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전력 아닙니까? 전력이죠. 예, 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력 산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피폭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탈원전이라고 보는데 예. 그것도 이제 과학을 무시한 것인데 자, 똑같은 선상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 원전 정책은 문재인 시즌 2가 될까 걱정이에요. 예. 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아니고 있는 거 계속 가동하고 또 짓기로 한 것도 지을 거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알리백 세계적인 조류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던데요. 그런 식으로 예. 가는 게 좋다고 보여요. 이게 예. 토론이라는 게 참 좋아요. 예.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가 고집 부리지 못하고 뭐 고쳐야 되겠다는 현실에 부닥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주 좋은 점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저는 좋게 보는 것은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결정. 예, 예. 지금 당장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뭐 청와대로 갈 수는 없죠. 이미 뭐 개방이 됐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다녀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용산으로 가서 이 구조를 좀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개방한 것을 중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 청와대의 상당 부분을 개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는데 저는 청와대 일단 들어가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국가 지도부가 있을 만한 장소로는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 거긴 또 70 몇 년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역이 예, 영역이 거기 있는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딱 들어가면은 특히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은 옷깃을 여미잖아요. 예. 그 역사의 무게거든요. 예. 그걸 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게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동선다 노출되고 한 게 두서없는 국정 운영의 저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봐요. 그분 말씀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용산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 저 군사 지도자가 근무해야 될 예. 정서지. 자, 이제 또 대선 이야기에 또 한번 집중을 해보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또 이 자리에 나오셨던 뭐 민주당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또 김상욱 의원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유능하고 실용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본인 유리하게 뭐 선거법도 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하고 대법관 증언도 또 할 것이고 이게 독재 아니냐 총통의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선거 내내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과 맞먹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려고 하는 게 잘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엄청난 일에 손을 대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 보수 세력 안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고 당선되면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재명 후보가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저는 뭐 기자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만났고 비공개로 만났고 예. 뭐 그랬고 아주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또 과거에 어디서 만날 뻔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예. 아주 오랜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이야기 나왔어요.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정기재필도 같이 예. 뭐 충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분이 그 당시도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예. 지난 77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의 역사거든요. 예.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 예. 이걸 간직한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기록은 모이면은 세계 문화유산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예.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도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고 각자가 다 하나씩 써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60세 이상이면 다 회고록 하나 쓸 사연을 다 갖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쓸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저라도 한번 써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세상을 떠나시긴 했습니다만. 역사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기록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중요한 직업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자주 만났고 제일 친했던 분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는 방식으로 아주 정직하게 사신 분이고 그야말로 우직하게 그동안 좌에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했던 분인데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버리지 않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단절을 하지 않으니까 저와는 노선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 김문수는 훌륭한 분이죠. 80년대 그 어묵했던 시절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다음에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김문수 의원이 그 입법 발의한 겁니다. 북한 인권. 이게 또 민주당의 제동으로 제대로 지금 인권 재단도 못 만들고 하고 있는데 훌륭한 분이죠. 아마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많은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득표를. 그 다음에 정치적 활로 또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죠. 윤석열과 한 묶음으로 엮여버리면은 김문수 씨가 좀 안 됐습니다. 또 김문수 씨를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주 실망할 거고 윤석열과 김문수는 다른 길을 가야죠.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하여튼 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무엇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작년 12월 16일에 결정됐다고 봅니다. 탄핵이 그때 탄핵을 12월 14일
예.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 버렸잖아요. 예. 그때부터 결별하면서 그때 윤석열 씨를 출당시키고 윤석열도 나쁘지만 이재명도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노선을 정했더라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과까지도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후보의 또 정치적 미래, 정치적 전망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계엄 사태 6개월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 2개월 통해서 두 사람이 한국의 보수를 혁신하고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3세 한동훈, 40살 이준석 두 사람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입니다. 논리가 있고 각각 정치적 자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계엄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투지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 투지가 강한 사람, 굽히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정치라는 거는 권력 투쟁이고 뭐 모택동이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예.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두 사람이 언젠가 같은 정당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예. 경쟁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당에 있었어도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끈질기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네.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그 외연을 넓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SBS 대선 방송 함께 하시죠? 예. 예. 내일 저녁 6시부터 끝날 때까지. 예. SBS 개표 방송은 워낙 선거 방송이 명가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대선 방송은 조갑재 대표와 함께하는 SBS 대선 방송 함께 해 주시고요. 저도 나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대표님이 예전에 쓰셨던 사형수 526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법화독 시절에 그 책 때문에 그게 1986년에 썼는데요. 제가 무슨 기사로 안기부의 압박으로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놀고 있을 때 4개월 만에 쓴 책인데 SBS에서 요사이 또 그걸 가지고 무슨 프로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저는 그 책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조갑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SBS 대선 방송과 여러분 함께 하시면 조갑재 대표님의 이야기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